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전영록 씨는 아니고 전영록 씨를 닮은 임재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노래방 18번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종이약 뭐 애심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종이약 노래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람회가 18번입니다. 아, 전람회? 예. 김동률. 예. 오. 근데 이제 가수가 약간 저음이어서 그도 맞겠는데요, 그죠? 근데 예. 실제로 김동률 뭐 전람회 노래 불러보면 굉장히 고음이에요. 이 톤만 저음이지. 그래서 앞에 조금 부르다가 이제 네. 뭐 끄거나 예. 넘기거나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논설위원님도 좀 가수 누구 닮았다 이런 글이 좀 있어서. 글쎄요. 뭐 누구 닮았대요? 홍서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옆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블로리아? 그렇죠. 오, 예. 옥슨 80. 예. 저희 홍서범 가수 이야기를 몇 번 요 창에 앞에 요거 읽어달라고 올라와서 근데 이제 다들 주저주저 못 읽고 있었는데 혹시 제가 오늘 처음 나중에 추석 때 두 분 모시고 그러니까 사법어때가 아니라 음악어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어때요? 네, 너무 사법어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추석 특집으로 고정 출연자 노래 경연대회 한번 합시다. 네, 지금 PD가 끄덕거렸어요. 좀 미리 준비하세요. 전람회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법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일단 우리 이춘재 위원께서 일단 좀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글쎄요. 지금 대법원장이 요즘 뭐 하시는 발언 자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되는데 이 어떤 그 국민 다수 여론에 좀 반하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게 들어보면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사법부 주류에 대한 생각,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희대 사법부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탁한 법원장이라든가 행정처 간부들, 그다음에 이제 주요 보직의 재판장들, 이 주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상당히 불신이 심하거든요. 네. 그 시작은 이제 작년 5월 1일 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거기에 대한 파기환송심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과정을 겪었던 재판이고, 그 재판이 또 뭘 의미하느냐, 당시 이제 내란을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란 수습에 방해가 되는 그런 형태의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네. 예.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재판 이후에 또 직위원 재판부의 황당한 결정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쌓여있던 불신이거든요. 네. 켜켜이 쌓인 불신인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네. 해서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이 사법개혁으로 지금 제안되는 정치권에서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거기에 따른 지금 불신인데, 어제도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지금 현실 지금의 상황과 되게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이제 우리 재판 수준이 되게 높다. 특히 이제 민사 재판의 수준이 높다 이런 통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되는 건 민사가 아니라 형사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 다수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염장을 지르는 그런 발언들이죠. 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우리 임 변호사님 총평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총평 전에 아주 짧게 어저께 대법원장 했던 이야기 중에 팩트 체크 하나만. 저는 이거 팩트 체크 얘기도 하지만 이게 얼마나 한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대법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미국은 35%다. 근데 한국은 47%다. 우리 제도 너무 폄하하지 말아달라. 자, 이게 2024년,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갤럽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네네. 세계적으로. 2024년에 미국이 35%의 사법 신뢰도가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인 2020년 때 조사에선 얼마가 나왔냐면 59%가 나왔거든요. 59에서 35로 24%가 급격하게 4년 만에 떨어졌다는 게 대대적인 보도였고 이게 유례가 없다. 네. 아니 그러면 OECD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가장 급격하게 하락한 미국만 딱 찍어서 미국이 35% 신뢰인데 대한민국은 47%다. 자, OECD 기준으로 사법 신뢰도 평균이 중간값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55%예요. 예. 왜 55% 중간값을 쓰냐? 평균값을 하면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북유럽 국가들이 거의 사법 신뢰도가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값을 하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값 쓰는데 중간값도 55%인데 이런 이야기 다 안 하고 딱 두 나라 대한민국 47, 미국 35,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 높다는 얘기는 안 하죠. 너무 폄하하지 말아달라. 이 통계를 모를 리 없고 이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통계고 미국이 이렇게 통계가 낮은 것도 사실은 이번 2024년이 처음이었는데 그 두 개를 찍어서 거기다 이렇게 2024년 조사면 내란 전 조사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예, 뭐 갤럽이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제가 이제 뭐 법률가지만 전공은 또 사회학 전공을 했는데 예. 이거는 통계 조작 왜곡까지는 아니지만 예. 사실상 대법원장이 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식의 정보 전달이에요. 이런 건 이제 그 속된 편으로 숫자 노름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죠? 예, 예, 네. 가장 떨어지는 나라 하나 적어놓고 근데 미국이니까 너무 다행이죠. 근데 우리나라 또 영미법 체계는 또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 10% 정도 떨어진다가 팩트인데도 이 팩트는 가려도 자 그리고 네, 총평. 저는 제가 앞에 부분에 시간을 썼기 때문에 저의 총평은 다 아시면서 이런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아시면서 왜냐하면 정확한 너무 큰 사고를 쳤어요. 그 박유한성 씨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나왔을 때 야 이거 진짜 큰 사고 났다. 어. 근데 이렇게 큰 사고를 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이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0명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면서도 이분들 사실 뭐 이분들의 마음을 굳이 추측해 보면 구국의 마음으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그 포인트예요. 예. 사실 이분들은 예. 이재명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최소한 예. 판결을 통해서 이 사람의 후보직을 박탈하든가 출마를 못하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에게 이 사람 정과자다. 예. 이 사람 후보 자격 없다라는 걸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의도적이고 무리한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후폭풍을 책임져야죠. 그렇죠. 물론 그 후폭풍으로 만들어진 전 민주당 사법개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뭐 대법원이 뒤집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이런 것들 다 배제한 채 국민의 불편, 한국 사법의 신뢰도만 얘기하는 건 다 아시면서 이러신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 보니까 맞는 국민 불편을 되게 강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한 그거에- 가지는 네. 마지막까지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절차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제 그거를 지금 진짜 기대하고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글쎄 말이죠. 거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그러니까. 걸 기대하고 있는 건데 예.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작년 5월 1일 판결 그거에 이제 문제점을 이제 그동안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 지난 2월 설 연휴 직전에 법원노조 공무원본부 전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거기서 낸 자료가 아주 좀 그 재미있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원노조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재판 실무를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이례적인, 좋게 얘기하면 이례적인 거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절차를 정말 공정성이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는 예. 이른바 절차적 정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절차가 있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는 이제 대법관들이 당시 기록을 받네 안 받네 그다음에 합의를 제대로 했네 안 했네 이제 이런 문제였는데 그 전 단계부터 예. 그러니까 작년 3월 26일 날 그 2심 재판부에서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그게. 예, 맞아요. 그죠? 이게 이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 조희대 사법부 입장에서는. 예. 이게 어떻게 무죄가 되냐 이제 자기네들 기준으로는 그랬던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록이나 이런 뭐 과정들 재판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받는 과정들을 엄청나게 당기는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뭐 6만 쪽에 이르는 그런 기록들 이거를 소송 기록으로 정리해야 되려면 보통은 이제 그 주무관 직원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6만 쪽을 그걸 다 페이지 넘버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오탈자가 있는지 교율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기록이 제대로 그 이제 철된다고 그러죠. 편철돼 있는지 그런 예. 것도 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하루 만에 해가지고 대법원에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원 노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재판 주무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하루 동안 했다는 거는 여러 직원을 투입시켜서 한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누구한테 있겠냐. 법원장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그 대법원장 또 대법원장 지시를 받아서 법원행정처에서 주도한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관점의 자료를 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예. 몇 개 포인트 뽑아서 한번 좀 진단해 보세요. 일단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죠. 네.
임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퇴를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좀 해석이 구구하던데 한편에서는 이제 반발 차원에서 사퇴를 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걸로 이 카드로 퉁치자라는 뜻 아니었냐. 왜냐하면 또 박영재 그 대법관이 바로 주심이었잖아요. 주심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박 대법관이 사퇴했으니까 이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시죠라는 뜻도 있었다라는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종의 좀 약간의 그 반발을 좀 보여주려는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오히려 좀 소심한 반발이죠. 반발 차원이 더 크다. 반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원래 박영재 처장이 그 차장 시절에 그러니까 처장 되기 전 차장 시절에 지금 현 민주당의 법사위원들하고 좀 많이 개인적 친분이 좀 있었대요. 말 좀 잘 통하고 행정적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나름 그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의 법사위 의원들하고 좀 말이 좀 통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소통을 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처장시킨 거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그 재판의 주심이었거든요. 네. 모든 사건의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한 그런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 처장이죠. 근데 이제 그걸 했다가 처음에 그 법사위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이른바 속칭 좀 깨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의 사법개혁 이 법안 밀어붙이는 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사퇴를 했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번에 임명될 노태학 대법관 후임 임명될 대법관이 아마도 그 처장을 맡지 않겠나. 그게 이제 수순 아니냐 이렇게 된 거. 왜냐하면 남아있는 대법관들이 지금 누구냐면 그 아까 얘기한 그 5.1 판결 다수 의견에 가담했던 9명 대법관 다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들이들. 그 사람들을 처장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이제 그렇다고 반대 의견 냈던 그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 이분들은 좀 있으면 또 퇴임이 다가오기도 하고 예, 저쪽에서도 반발할 테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놓고 지금 그 이 재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 맥락에 또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청와대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고 싶은 저 대법관하고 후보자 대법관 한 명이 아니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만약에 후임이 그 법원 행정처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그렇죠. 단순히 대법관 몫이 아니라 이제 처장까지 생각한 그런 그렇게 수 있는데 지금 재청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상당한 지금 그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이 그러니까 대법관직을 사퇴한 게 아니라 그렇죠. 보직만 사퇴한 거죠. 네. 보직 사퇴. 이 한가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가함. 그러니까 이게 뭐 반발이냐, 아니면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지금 청와대와 좀 뭐 하나 흔히 얘기하는 딜을 우리가 이 정도로 하니까 조금 더 뭐 법안 중에서 몇 개는 좀 더 보류해 달라라고 하는 딜의 성격이었느냐. 둘 다라고 평가하기 너무 한가했죠. 사실 둘 다.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국면에서 지금 불이 나는데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종이컵 물 하나 이제 뭐 던지네 마네 하고 있는 걸 가지고 결국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뉴스가 많이 나긴 했는데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사실 보도 가치가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가하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입법 국면은 좀 끝났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뭐 대통령이 뭐 그렇죠. 법권 행사나 제2요건 행사 가능성은 뭐 0%니까 저는 이제 사법부가 조금 더 직시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거냐면 억울하겠죠. 뭐 민주당 사법개혁에 대해서 사실 저만큼 적극적으로 비판 의견 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욕먹은 사람 없으니까 제가 가장 그 온도를 잘 알고 있고 법관들이야 저 안에 계시니까 그런 걸 잘 몰라서 하나 전달해 드리면 국민 여론이 싸늘합니다. 앞에 말씀해 주셨지만 네, 맞아요. 대법원이 이 국면에서 설명자료 냈어요. 읽어봤습니다. 잘 쓰여졌어요. 헌법재판소보다 대법원이 훨씬 더 성명자로 잘 냈는데 이슈에 대해서 대법원이 뭔가 입장만 내면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만 내면 여론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게 국민적 신뢰가 없는 기구라는 게 얼마나 외롭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맞아. 아무리 봐도 이 제도는 뭔가 문제점이 있어. 나 그거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이야기가 가닿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대로 돌아보고 억울하기만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그 정도 됐으면 억울한 얘기는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되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얘기도 해야죠.
그렇죠. 왜 우리 기관이 국민적 신뢰도를 잃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설명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외면당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같이 있었으면 그나마 들어볼 만하다. 근데 지금은 좀 안타깝다. 이제는 법원들도 알아야 된다. 그 단계도 넘어섰죠. 어차피 뭐 지금 대법관 증언법도 다 통과되고 했으니. 그렇죠. 다 넘어갔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재청을 안 하고 속칭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대로는 못 끌려가겠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대법원에서 하는 얘기는 대법관 임명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다.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얘기는 상당히 좀 거북한 얘기예요. 이 선출된 권력 입장에서는 예. 그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행사하겠다, 자기 권한 주장하겠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우리랑 안 맞으면 우리 재청 안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선출된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역대 사실은 이런 일이 꽤 있었어요. 우리가 뭐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서 대법관 인사를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 우리 대법원은 뭐 임 변호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법원의 다양성 추구 이거라는 건 우리 큰 과제였어요. 그동안 쭉. 왜냐하면 뭐 서울법대 50대 남성 법관 출신 서우남이라는 네, 서운하네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이 이런 천편일적인 구성을 깨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와서는 다시 거꾸로 돌아간 거죠. 서운함 그런 걸로.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걸 좀 깨려고 지금 후보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걸 깰 수 있는 이제 후보를 고른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근데 후보가. 벌써 이제 오늘 조간을 보면은 이게 뭐 대법원 언플인지 아니면 언론이 이제 자체 취재해서 보도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청와대에서 원하는 대법관 후보의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다. 뭐 그런 식이죠. 뭐 이제 이런 보도가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던데. 근데 아마 기분 나쁜 건 그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듯이 신영철 대법관 그 재판 개입, 촛불 집회 재판 개입 그 당시에 그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쪽 있는 판사였는데 그 신영철 대법관의 그 재판 개입을 폭로하는데 아주 주도적 역할을 한 그런 그 전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네.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정확히 그래요?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역대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그런 충돌이 있을 때 다들 대통령의 뜻을 존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이죠, 일종의. 대법원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아무자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럴 생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내년 되면 또 4명의 대법관 어떤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또 거기서도 다 버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직을 유지한다면? 사실 지금 기자님께서는 논설위원께서는 이게 선출된 권력의 우위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입장은 다릅니다. 뭐냐면 이게 87년 헌법 체제가 좀 배태하고 있는 갈등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례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바뀌었을 때 이전 권력에서 임명했던 대법원장과 동거하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사실 그렇죠. 윤석열 때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려고 하자 그때 당시에 윤석열의 대통령실이 언플을 했죠. 우리 만약에 제청하면 우리 임명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아예 제청도 못하게 몇몇 후보자는 빼라 이런 식으로 예, 했었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청이 굉장히 늦어졌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선출된 권력이 대법관을 임의로 선출할 임의 뭐라는 표현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좀 독립적인 기구인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사실 지금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게 딱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명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법원의 미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대법원장 덕보고서 들어간 사람이어서 그렇죠. 결국 여기서 그럼 평등한 의견이 되겠느냐. 대법원장이 딱 결론 내면 이번에 가장 뭐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전 당시 후보의 공선법 선거가 그렇죠. 정확하게 10대 2로 맞아. 나누면서 아 이게 정말 누가 임명했는지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다 줄을 서는구나. 네. 그래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법원장이나 결국 이 둘의 제청권과 임명권이 계속 갈등 국면에 있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다면 그것이 뭐 개헌의 국면이든 아니면 둘 다의 권한을 조금 더 덜 행사하고 독립적인 기구가 선출하는 방식의 다양성, 다원성, 전문성이 확보된 대법관들이 자연스럽게 선출되는 걸로 좀 바뀌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렇죠. 그 일전에 이제 그 법 왜곡죄에 대해서 우리 임재성 변호사님 또 소신을 밝혀주신 바도 있었는데
아무튼 통과가 됐는데 통과 전에 이제 일부 수정을 했어요. 수정돼서 통과된 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변호사님? 야, 그 법 왜곡죄는 제가 지금 여기 4주차 출연인데 3주째 그 3번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전철에서도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거 누가 혹시 당하면 저는 법 왜곡죄에 무슨 뭐 게다가 제가 법 왜곡죄 좀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마치 이제 지금 사법개혁을 굉장히 지지하지만 법 왜곡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게 반개혁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법 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3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이걸 하면 판사나 검사들이 좀 자신의 제대로 된 판단을 위축된다라는 측면. 두 번째는 법 조문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라는 측면. 마지막은 이게 세 번째가 저의 입장인데 이게 사법개혁의 대표 법안으로 할 만큼의 실효적이지 않다. 효과가 별로 없다. 예, 오히려 이렇게 갈등만 만들 거면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법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소모적이다라는 측면. 저는 이게 3번째 측면인데 법률이 개선이 됐습니다. 저는 개선이라고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2번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어요. 좀 모함이 좀 가셔졌다. 예. 모호한 측면들은 아예 뺀 부분들도 있고 네. 조금 더 명확한 고의성을 특정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중에 2번째는 개선이 됐습니다. 첫 번째, 판사나 검사가 이것 때문에 제대로 판단 못하고 뭐 형사재판 안 하고 이거는 좀 엄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엄살이고 그렇죠. 이미 증거를 누구를 부당한 이익을 주려고 증거를 왜곡하고 조작하는데 이게 처벌을 안 받습니까? 네. 그런 내용이라서 1번은 엄살, 2번째는 좀 좋아졌다. 근데 3번째 저의 비판은 오히려 더 쓸모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더 좁혔거든요. 더 좁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목적범입니다.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보다 추가 구속 요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는 적용할 케이스 별로 없을 것이다.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이게 입증될 가능성은 더더군다나 없어졌다. 네. 하지만 뭐 이게 개선이냐라고 보면 일부 개선된 측면은 있고 또 뭐 통과가 된 상황이니까 그 어디쯤에서 이제 적절하게 실무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식들이 좀 필요하겠죠. 우리 뭐 위원님은 평가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저도 법 왜곡죄 사실은 이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사실. 근데 왜 이 국민 다수 여론은 야 이거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왜 생각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그러면 근절하려면 그렇죠. 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뭐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수사도 자기대로 안 될 뿐더러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여론인데 최근에 그 또 하나 재밌는 좀 상당히 좀 황당하면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대법 판결이 뭐가 나왔냐면 아마 변호사님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그런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검찰이 그 피의자를 변론하는 변호사하고 피의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그러니까 법률 자문 자료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해서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랬어요? 네, 변호인의 방어권 침해. 그죠? 변호인의 방어권 침해. 그래서 이 문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준항고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그 장하성 전 동생 장하원 대표가 있는 그 사건이었는데 그 펀드 얘기하는 거죠. 예, 그 펀드 사건. 그게 처음 사건이 무죄가 나니까 그 검사가 항소를 한 상태에서 별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근데 압수수색 목록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변호사와 주고받은 자문 자료. 예, 그때 이제 법무부는 광장 소속 변호사였는데 그런 것들을 가져가니까 이제 변호인 쪽에서 항의를 한 거죠. 이거는 법률 자료인데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방어권 침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중앙고에서 이겼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면 별건으로 진행된 재판, 그 재판부한테 그걸 제출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재판의 증거로 쓰인 이 증거들은 그 준항고를 통해서 유법한 증거라고 이미 판단이 내린 거다. 그러니 이걸 빼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재판부가 했던 행위는 뭐냐면 나는 그 준항고 그 인정하지 않는다. 내 재판이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변호인이 의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그 변호인 방어권 침해라고 판결이 그 재항고 결정이 난 거고 그 변호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법률자료 이런 것들을 그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거는 이제 헌법상 그 방어권 침해다 이런 판결이 났는데 결국 거꾸로 다시 돌이켜 보면은 아까 말한 그 별건 사건에 했던 재판부, 그 재판부는 명백하게
그 잘못을 한 거죠.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이거 법 왜곡죄라도 만들어서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 장원 대표 같은 경우는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런 판사들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검사는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정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 왜곡죄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거리가 되는 게 보안 수사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그 중수청 공수청 설치법 수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보안 수사권 어떻게 한다라는 거 일단 의견 수렴 얘기를 또 하던데. 보안 수사권은 안 다룬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형소법 개정사항, 형사소송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여기서는 빠지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론화라는 방식으로 이제 뒤로 미루는 거고. 일단 뭐 출범하는 기구는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 세팅에 대한 뭐 그 근거 법률부터 일단은 먼저 국무회의 통과시키고 이제 정부 안으로 발의하겠다 정도의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는 뒤로 미루겠다. 네. 근데 참 이거 헌법 개정 사항이라니까 할 말이 없긴 한데 조직 이름은 공소청인데 수장은 검찰총장이다. 돼 있고. 이 뭐야 이게 도대체? 네. 근데 헌법에 검찰총장으로 돼서 못 바꾼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에는 검찰총장이 아니 근데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뭐 입법적인 방식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는 이게 위헌 판단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네.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 그런 식으로? 예, 뭐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공소청장이대 이 사람이 헌법에는 검찰총장이 한 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좀 이상하잖아요. 공소청인데 그러니까. 장은 이거는 형식미가 너무 떨어지는 거라서 예. 개헌 사항이라면 그게 규정이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입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 알겠습니다. 예. 그냥 끝내기 전에 제가 좀 그 돌발 질문 하나 좀 드릴 게 있는데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 감치를 싹 피해 갔거든요. 연락 두 자리에. 그래서 좀 뉴스 보셨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감치 15일 선고받은 것은 이제 뭐 그게 집행기한 3개월로 제한된다면서요. 지나서 끝났고 추가로 5일 선고받은 거는 아마 그게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오늘인가요? 그게? 오늘일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 지나면 이것도 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 제도가 말이 되는.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말이 되는 얘기예요? 또 이런 질문 나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감치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매일 재판을 나가는 사람이니까 감치를 어떻게 쓰냐면요. 실제로 감치가 집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구류가 진짜 많았는데 그래서 가두 시위 나갔다가 감치합니다 하죠. 왜냐하면 감치라는 게 사실 인신의 구속이고 인신의 구속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국가의 공권력 행사기 때문에 감치합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일단 왜냐하면 이 사람이 떠드니까 이 사람이 재판에 방해가 되니까 퇴정 명령을 하죠. 그렇죠. 근데 퇴정 명령에서 이 사람들이 저항하면 뭐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법원 경위가 가져서 끌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이제 감치 명령합니다라고 한 번 더 경고를 하고 그때도 안 되면 이제 감치 명령 하는데 그러면 바로 구치소로 가는 게 아니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거기서 감치 재판을 하는데 거기서 감치 재판에서 실제로 감치 5일, 감치 15일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실무상으로는 실제로 감치 5일, 15일이 선고가 되고 이게 집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게 그래서 이게 뭐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없고 이런 식의 논쟁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군요.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끝까지 뭐 감치는 웰컴이고 뭐 그 다음 날 유튜브 나가서 뭐 이기고 돌아왔고 사실 저는 이게 지금 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제도 해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이 구인영장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저항한다고 옷을 뭐 어떻게 되고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원래 체포는 강제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 이게 당사자가 협조하지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사실 구인하고 체포했겠죠. 즉, 이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발생시키면 체포 못한다. 아니면 이게 30일이니까 이때까지만 연락이 두절되면 집행이 안 된다라는 걸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요. 통상적으로 감치 재판에서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법원의 질서 안정 유지를 위해서 경고하고 재판하면 대부분 다 반성하고 예 앞으로 뭐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도 당신 경고하는데 이러지 마라고 해서 안 가는데 제도가 이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모든 제도를 끝까지 가고
심지어 이 제도에 있는 모든 틈새를 다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 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 보면 사법부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사법부의 명령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불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이제는 이 감치 명령 제도의 허점이 예를 들어 갔는데 신원 확인이 안 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당신 누구야? 당신 임재성이야? 가만히 있어. 근데 영장이 없으니까 신분증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좀 그러니까 감치라는 건 형벌과는 달랐던 건데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어떤 행정적 조치, 형벌은 아닙니까? 예, 감치는? 인신을 구속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였고 하지만 뭐 법원의 재판은 필요한. 근데 그 틈새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죠. 야, 변호사들이 그 틈새를 확인시켜줬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법꾸라지 아닙니까? 기술이네요. 그야말로 이거요? 그렇죠. 법꾸라지. 뭐 변호사 입장에선 어쨌든 조문에 있는 거 내가 활용했다는데 왜 그래라고 할 수야 정말. 있겠지만 야, 제도가 공백이 있었던 거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뭔가 좀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많이 배우고 예, 있습니다. 예. 요즘 진짜. 그러니까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야, 제가 볼 때는 법꾸라지의 진짜 전형을 보는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